여러분 편안한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2년 3개월여 만입니다. 오늘 아침이요,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의 모습은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마스크를 처음 쓸 때처럼 마스크를 벗는 모습에 익숙해지는데도요, 시간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하루 사이에 0.25%포인트 출렁거린다. 대출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복불복이다. 하루 차이로 금리 차이 많이 난다는 거죠. 좀 더 뭐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요, 변동성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렁출렁 한다는 거죠. 은행은 가상금리 인하는 쉬쉬.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만 피해다. 모른다는 겁니다. 가서 상담을 해봐야 그때서야 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가 있었죠. 새 대통령실 2실 5수석으로 확정이 됐다. 그리고 안보실장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깊은 오랜 인연이 있는 김성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3실 8수석, 그러니까 실장이 3명 이렇게 됐는데 줄어든 거죠. 슬림화됐다. 그리고요, 시민사회 수석실은 더 강화가 됐다. 왜냐하면요, 민정수석 등 이런 게 폐지가 됐는데 어떤 역할을 좀 나눠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오늘로요, D-30일입니다. 이제 한 달 딱 남은 겁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달아오르는 대선 2라운드. 지방선거인데 대선하고 연결을 지어서 2라운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대선 결과는 0.73%포인트 간발의 격차죠. 이렇게 당선된 윤석열, 국정동력 확보 위한 지방선거 압승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국정 견제를 위한 힘이 필요하다. 총력 돌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2라운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인데요, 사진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자, 여기가 서울 한강공원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햇볕을 좀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외 노 마스크 하루 전, 어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벌써 마스크 벗고 계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정도 앞두니까는 이제 뭔가 어제나 오늘이나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봄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마스크, 이런 얘기가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자리에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 문. 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지난 30일 법안 하나가 처리가 됐어요. 자, 검수완박 법안은요, 두 가지거든요. 오는 3일, 내일입니다. 3일 날 처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기사 한 가지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지난 30일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욕설의 몸싸움이다. 국회 선진화 역주행. 그러니까요,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됐습니다. 꽤 돼요, 기간이. 근데 아직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건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정한 법이었거든요. 근데 벌어졌습니다. 좀 더 보면은. 그리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꼼수다.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일단 싸우지 좀 마세요. 그리고 몸싸움 좀 그만하세요. 이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취지는 여야가
합의를 좀 잘하고 시간을 두고 처리합시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꼼수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큰 제목과 작은 제목 두 가지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무제한 토론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굉장히 매섭게 질타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지난 30일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은 뭐 이렇게 강력하게 숨어? 좀 열어봐요. 아니 국회의장님. 발로 걷어찬다고! 발로 걷어찼어! 여성부행을 발로 걷어차! 여성부행을 발로 걷어찼어 당신! 이게 지금 그렇죠.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퇴하십시오. 배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조금 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한 배현진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논리를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자고요. 사과하세요! 어디서 손가락질이에요? 어디서 손가락질이에요? 왜 손가락질 하냐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말 같은 소리라뇨. 그게 예의를 지키는 겁니까? 자, 윤기호 의원님, 사실은 30일 오전부터 밤까지 필리버스터까지 이어졌거든요. 법안 처리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벌써 1분이 훌쩍 넘어갔어요. 핵심을 보면 뭐 법안 내용은 차치하고요. 일단 몸싸움이 좀 벌어진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회기 쪼개기, 앞서서 무슨 뭐 위장탈당 등등 꼼수도 있었습니다. 자, 국회 선진화법 두 가지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었습니다. 이 법 왜 만든 겁니까,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제도가 나쁜 사람들을 또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국회법을 개정한 거죠. 그렇죠. 뭐 국회법 개정 아닌데 지금 국회법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 국회법에 이런 빈틈들이 또 송송 있는 거예요. 그 빈틈을 어떻게 또 잘 찾아내서 예. 활용을 하는 거죠. 원래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을 개정할 때는 여야 의원들이 물리적인 충돌, 서로 주먹질하고 그렇습니다. 뭐 무슨 망치 같은 도구가 사용되고 예. 뭐 거의 육탄 충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특정한 나라를 뭐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뭐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국회에서도 벌어졌죠. 그걸 막자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만들어서 필리버스터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여러 안건 조정 소위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막아보자고 했더니 예. 이 위장 탈당이나 아니면 뭐 회기 쪼개기 예. 이런 식의 이제 꼼수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번의 경우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이 충돌은 예. 왜 생겼느냐?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한쪽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한쪽은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 둘이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그 합의를 예. 걷어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예. 지금 도대체 어디가
된 거냐. 아. 그러니까 이 의회 정치, 타협과 협상을 기초로 하는 의회 정치라는 정신에서 보면 예. 국민의힘이 기껏 합의해놓고 그 합의 걷어차버렸던 이게 원인 제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여론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런 꼼수를 예. 동원해서까지 과연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 결국 제가 아까 초두에 나쁜 제도가 나쁜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뭐 양비론 양시론을 따지는 거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그러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라고 딱 일도양단에 답을 드리지는 제가 못하겠고요. 예.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저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지휘를 하는 게 과연 먹힐까? 그 진지한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을 향해서라도 본인이 책임을 진 다음에 저렇게 몸으로 육탄 예. 저지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는 이 무한 충돌은 한 번 더 생겨야 되죠. 아마 5월 3일 본회의에서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 상당수가 내일 하루 또 눈살을 찌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언론에서 이제 양쪽 다 지적을 하다. 그 양비론인데 양비론을 두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한쪽을 좀 콕 집어서 무슨 지적을 해야지 양쪽 다 잘못했다는 거는 아무 잘못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 30일 상황은 이게 양쪽 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흘러온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시청자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상 중에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거 나오죠? 배현진 의원은요, 윤석열 당선에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이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 혹시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뭐 윤 당선인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뭐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의 생각도 예. 담겼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가장 재밌게 봤던 게 저렇게 집중적으로 예.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예. 그 지적하는 그 발언을 다 한 뒤에 예. 박병석 의장의 말이 재밌더라고요. 아, 배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말을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의원들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하고 끝나고 가면 국회의장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발언이 국회를 굉장히 모욕하는 것이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징계안을 상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의장께서도 배현진 의원 정도의 말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그런 뉘앙스로 배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습니다.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국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배현진 의원의 발언 이전에 예.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러 국회의장실을 나와서 이동하는 과정에 사실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양금희 의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고 예. 그것은 사실 좀 너무 힘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밀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복도를 전부 막았죠. 예. 물론 그런 폭력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지만 예. 하지만 그렇게까지 또 밀치고 나갔어야 하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정말 이번 국회는 다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수도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우리 국회는 너무나 다수를 존중하다 보니 예. 소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짓밟히는 것이 아닌가. 예. 유럽 의회는요. 아무리 적은 정당의 예.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국회 교섭단체 기준도 유럽 의회는 더 적습니다. 숫자가. 그만큼 소수를 배려하는 예.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이 퇴행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의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이 한번 좀 국회 운영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지난 30일 토요일이었어요. 그 모습이었고요. 내일 또 한 차례 비슷한 사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검수완박 법안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에 원래는요, 국무회의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겹치잖아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같은 시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연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거는 원래 일정하고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러자 윤석열 당선인 측 염치 없다. 또 지금 이런 꼼수를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좀 더 보죠. 여기 뭐 지난 30일 사항 적혀 있고요.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 이 큰 제목에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10시에 국무회의를 열면은 그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 순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야외죠. 청와대 앞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 지금 약간 시위성 어떤 뭐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민주당 국무회의 연기 요청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당의 각본을 따르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꼼수로 또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일 원래 오전 10시에 열려야 돼요, 국무회의는. 근데 이걸 오후로 미루거나 그러니까 법안 통과한 뒤로 미루거나 아예 날짜를 하루 뒤로 늦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와 겹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아직은 어떤 결정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연기된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내일 10시인데 오후나 아니면 하루 뒤로 연기될 걸로 보십니까?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떤 이 강행한 추진 모습에 문재인 대통령 동의한다는 뜻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난달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서 할 때만 해도 그때 발언은 매우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찬반 양측에서 보기엔 찬성 측에서도 찬성하는 것 같고 반대 측에서도 반대하는 것 같고 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놓고 서로 아전 인수를 해가지고 대통령은 우리 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는 명백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얘기를 뭐 어린애들이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국회가 처리를 해서 국무회의로 행정부로 넘겨달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국회 상황이 그때 하여튼 5월 3일 날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맞출 수 있을 것처럼 돼 있었는데 결국은 회기를 쪼개기 하고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5월 3일 10시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국무회의는 사실 일시를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명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거의 선언 비슷하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를 뭐 시간도 바꿀 수 있겠지만 일자도 바꿀 수 있다. 그럼 연기되는 거는 뭐 거의 분명하다 지금으로서. 오후로 연기하는 거야 뭐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아 보이고요. 마지막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하는데 일과 시를 조정할 수는 뭐 충분히 명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니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날짜까지 연기할 판인데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건 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 지금 잊어버렸지만요. 수사 기소권 분리가 큰 방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무슨 얘기냐라는 해석을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때도 사실 옛날을 회고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민주당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같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홍석준 의원님.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뭐 이 국회 어떤 절차상으로는 뭐
막거나 뭘 할 방법은 없어요. 뭐 몸싸움까지 하고 뭐 필리버스터 했으면 다 소용이 없게 됐거든요. 자, 지난주 후반에 국민투표 얘기가 아주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국민투표와 관련된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예. 방금 이제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예.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 의사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를 진짜 예.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좀 행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온 예. 게 이제 국민투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에는 외교안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어떤 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 한데 과연 이게 그 해당 대상이 되느냐 이런 건 좀 논란거리가 좀 될 수가 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데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 부분은. 근데 한 가지 이제 국민투표를 좀 개정은 해야 되는 게 이미 2014년도에 예. 헌재에서 국민투표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유는 제외 국민 중에 현재 국내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제외 국민을 한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지금 이미 대통령 선거에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도 다 그렇죠. 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거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 미비를 한 8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국민투표는 이번에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예. 제가 한마디로 30일 날 일어난 상황에 조금만 좀 보충 설명하면 예. 저도 좀 현장에 있었으니까 사실 이건 이제 육탄 방어라기보다는 예. 방금 이제 국민투표하고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일어났던 문제점을 우리 국회의원들 소수 야당이지만 뭔가 좀 의사표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에게 이제 면담 신청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다수의 의원들은 다 이제 그 연자를 하면서 그 면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이게 면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그냥 박병석 의장과 그 나가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앉아 그냥 있는 걸로 하고 절대 이제 물리적 충돌은 없는 걸로 예. 했는데 이제 일부에서 경호원들이라든지 여성 의원들을 막 밟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국회의장 쪽에서 네. 통로를 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통로를 그럼? 약간은 뭐 조금 어렵겠지만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금희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 의원은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는 예. 그런 좀 지금 현재 현상이 국민들께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예. 지금 너무 지금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전에 사실은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공청회라든지 또 이제 청문회라든지 예. 이런 것을 거치도록 돼 있는 당연한 절차도 다 지금 패싱을 좀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은 이 형사소송법 검찰적 부분에 대표 발의한 민주당 예.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안건 조정위원회 무소속 야당으로 지금 돼 있는 이런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꼼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이거는 꼼수도 보통 꼼수가 예. 아닌 거죠.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박병석 의장님을 참 그동안은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이렇게 회기를 예. 예를 들면 병원에 환자가 한 달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루 예. 내지는 한 학기를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 이런 식으로 지금 회기를 쪼개기를 지금 현재 3번이나 했다는 사실 것은 민주당이 요청한 걸 받아준 셈이 된 거죠, 그거는. 이거는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예.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어떤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0일, 지난 30일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지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일 또 잡혀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얘기를 좀 앞선 상황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건 대치 상황이요. 오늘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갈 거고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이 며칠 전에 있었고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앞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리는 청문회가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기사 하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다. 오늘부터 쭉 거의 매일 열립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지금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호철 탈탈 털겠다. 이게 이제 3명의 인물의 약자를 쓴 거죠.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그래서 한호철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약자로. 벼르고 있다.
특히 3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거요. 최영철 편집위원. 네. 최영철 편집위원 이쪽 정치 분야 취재를 오래 하셨고 뭐 청문회를 수도 없이 보셨으니까 이 정도 분위기와 이 정도 느낌이 드시면 어느 정도까지 낙마가 될 것 같다. 이런 감이 좀 오십니까? 지금 이번 청문회는 여야 대치 정국이 워낙 심각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나오지 않게끔 뭐 만반의 전원 다 통과다. 예, 그렇게 준비를 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공세 수위로 봐서는 뭐 적어도 2분 정도가 낙마하지 않으면 적어도 2명. 예, 그렇게 이 정국을 전혀 그 국회에서 앞으로 입법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 네. 저 2분은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국민의 정서와 약간 떨어진 부분.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해 충돌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이 이해하기가 그리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도덕적 잣대로도 좀 흠결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상황으로도 지금 2분을 낙마시키지 않고는 국민의힘이 사실 이 교착에 빠진 정국을 빠져나기가 좀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도덕적 흠결이 뭐 위장전이 비슷하게 뭐 자동차를 살려고 경기도로 갔다가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얻은 그 금전적 이익이 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은 크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거부감은 최대치 아닙니까 지금? 네, 그것은 뭐 그냥 정치적 공세 중에 하나죠. 그것을 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 절대로 되지 않을 만큼 그러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는 지금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큰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당과 좀 교섭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구하기에 좀 나서지 않을까. 저 한덕수 후보자가 만약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이 거부될 경우에 이 앞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김부겸 총리를 계속 유임시켜서 김부겸 총리로 인해서 제청을 받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육책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희생양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만들 각오가 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두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볼 때 굉장히 훌륭하게 사셨고 그리고 2분 다 교육자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치적 상황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희생양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그냥 전부 다 100점 맞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희생양을 통해서 좀 전국 흐름을 타개할 그런 좀 타개책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신경미 전원님,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제 오랜 그 청문회 지켜본 경험을 통해서 최소 2명 정도는 이게 낙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했는데 민주당은 어디까지 지금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는 19명 거의 대부분이 장관 자격이 미달한다. 지금 장관 후보자 다 그다지다. 네, 하여튼 수준으로 봐서는 한 2명 정도는 장관을 할 수 있을 만한데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이 미달하고 이것이 2명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인선이 과연 전문성과 능력성, 그 전문성과 능력 중에는 분명히 도덕성, 개혁성, 그리고 조직의 리더십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과연 이런 전문성과 능력성을 갖춘 사람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슈퍼위크에 아마 총공세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오늘과 내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조금 더 보내기는 보냈는데 예. 물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예. 그래서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총리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과연 갖춘 것이냐라는데 이것을 물었을 때 또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라고 방향이 결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오늘 내일 청문회는 예. 전체 청문회에 주는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19명을 놓고 봤을 때 5분의 1을 낙마시키냐, 4분의 1을 예. 낙마시키냐, 3분의 1을 낙마시키냐라는 것은 하여튼 청문회를 지켜보고 나서 특히 한덕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난 뒤에 예.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여튼 그 숫자는 약간 오락가락합니다마는 그 숫자는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합니다. 여기 가운데요. 일정표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청문회 이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고요. 오늘 보면 뭐 기재부, 여기 추경호, 박진보 등등등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이 한덕수 총리 2일차,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잡혀 있어요. 같은 날 열리거든요. 그리고 내일 국회 본회의도 잡혀 있죠. 내일이 국회 일정으로서는 엄청난 일들이 동시다발로 열리는 날이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은요. 연장전입니다. 이번 기회도. 앞서서 일명기사 때는 뭐 2라운드 그랬는데 연장전이다. 앞에 대선. 요게 아마 생략이 되는 것 같네요. 기사로 보겠습니다. 대선 연장전이냐, 윤 정부 조기 평가냐, 폭풍을 품은 지방선거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지방선거, 지방에서 일할 어떤 뭐 대표자를 뽑는 거, 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좀 더 보죠. 대선 끝난 지 80여일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 그리고 윤 정부 출범한 지는 20여일 만인 거예요. 굉장히 짧다는 거죠. 일단 취임 효과, 이른바 뭐 허니문 효과 뭐 이런 거 기대하는데 이번에 과연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열리죠. 그리고 검수완박 법원처에도 있었죠.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특히 수도권 성적표 주목되는데 여기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예상한 광역단체장 숫자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지금 17곳이거든요. 그중에서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긴 7건 더하기 2에서 3. 그러면 최대 10개가 되네요. 그리고요, 국민의힘은 대선서 우세했던 10곳을 지키고 일단 하나 더 추가. 최대 11곳. 그럼 10대 11. 근데 합해서 17개가 맞아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안 되는 거죠, 목표 달성이. 이렇습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보죠. 윤심, 명심. 여기 보면 이거 대선 때 겨뤘던 분들인데 윤석열 당선인, 그다음에 이재명 전 후보. 각각 지금 지방선거에 윤심, 명심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윤정부 평가냐, 검수완박과 민심이 승패 가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리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특히 수도권은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게는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가? 여기 보시면 뭐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어떤 계기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미 분석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지방선거를 어떤 의미로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존심 회복이다. 자존심이요? 왜냐하면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잘 아신 것처럼 25곳 구청장 중에 당시 이제 조원희 서초구청장 빼고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이 했고 딱 하나 빼고 다.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의원도 90% 이상 민주당이 했었고 기타 경기도, 인천 수도권 선거에서는 거의 전패를 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4자리가 민주당으로 갔죠. 네, 광역도 그렇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시도의원 같은 경우는 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참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 자치단체 특히 수도권의 어떤 존립이 굉장히 많이 이제 흔들거렸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4년 전에 잃었던 그 자존심을 이번에 찾아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들도 이제 조금 저는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지지를 하니까 이런 검수완박이라든지 예.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든지 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을 특정 정당하게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저는 반드시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윤 정부 아직까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조기 평가 이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만 이거 너무 빠르다. 예, 빠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권 교체의 어떤 그 후속 어떤 효과가 반드시 좀 있을 거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수도권의 여론조사상으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예.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도의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 상당 부분 좀 탄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자존심 회복을 위한 기대 이런 게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요 내용 관련해서 신경민 저 이렇게 짧게 여기 보면 민주당은 최대 10곳이에요. 계산 따지면 뭐 9곳, 10곳인데 목표치 이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9개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9개. 안전한 곳 5개는 일단 안전하다고 보고요. 5 플러스 알파에서 결국은 충청권하고 예. 수도권에서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8, 9개 이상 선전을 하면은 특히 새로 출범하는 윤 정권이 지금 인기가 없는 것이 뭐 확인이 여러 곳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이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 대선에서 이긴 곳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9개 정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충청권도 물론이지만은 경기에다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예.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아주 박빙의 전선이 예. 형성되고 있죠. 자, 윤경호 의원님. 오늘 뭐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경기도의 경우 소개도 돼요. 아주 거의 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역시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때 이곳을 가져가는 쪽이 승리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승패를 가는 곳인데 역시 경기도입니까? 그러겠죠. 뭐 경기도가 최다 인구고 예.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지난번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 운운하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또 지면 민주당은 2번 지는 거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도지사를 못 갖고 패하게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대선에는 또 패배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고. 아까 연장전 뭐 2라운드 예. 얘기했는데 다른 곳 뭐 다 이겨도 경기도에서 지면 이겼다는 평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중치가 다르겠죠. 그런데 좀 냉정하게 보면요. 아까 홍 의원께서 잘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2017년과 2018년. 예. 2017년 5월에 대선이 있었고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만 1년이라도 정권 초기예요. 그건 중간 평가의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개 집권 세력을 밀어줬던 게 전례였죠. 그렇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이제 한 달 선거운동 포함해서 한 달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정말 치명적인 뭔가 이 새 정부에 뭐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절대로 유리한 선거이죠. 그런 점에서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예. 뭐 지난번에 0.7%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또 재연될 것이다. 글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입니다만 기회 될 때마다 강조 딱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국민의 심리가 국회가 대통령을 좀 견제를 하도록 그런 것들이 가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의회를 동시에 뽑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을 보고 그냥 숫자 하나 정하면 같이 한쪽 간다는 번호를 거군요. 주르륵 다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심지어 법인카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해당 의회가 견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은 더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지방에 사는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조례나 관련 제도가
바뀌는데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발 마음에 드는 단체장을 뽑으시면 의회는 좀 견제할 수 반대당을 뽑아서 견제를 시키는 게 그게 이 지방선거의 본래의 정신을 살린다. 이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거듭 강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은 이게 다른 시기에 뽑히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견제 심리가 발동하는데 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같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작동을 안 하더라. 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아무튼 봐야 됩니다. 지금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요. 지방선거 관련된 건데요. 역시 이제 키워드로 주제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모락모락입니다. 모락모락이라는 건 통상 정치권에서 당사자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위기를 뭔가 잡는 듯하다는 거죠, 지금. 자, 이번 지방선거요. 원래 지방선거가 주역이죠. 근데 그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무려 7곳에서 열립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리가 비는 겁니다. 국회의원 자리 7곳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좀 해보죠. 자, 이재명, 안철수 등판론이 나온다. 판 커지는 보궐선거. 지금 7곳 플러스. 근데 만약에 이 두 인물 출전을 하게 된다면 지방선거, 이거보다 보궐선거가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송영길 지역구 인천에 있죠? 계양을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전 후보 출마 권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원내 입성 고심하는데 본인 결단만 남았다. 가능성 열려 있다는 식으로 좀 기사가 적혀 있네요.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IT밸리 판교를 품고 있는 분당갑 출마 소리 나온다. 계속 나오죠. 근데 본인은 바빠 죽겠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또 이 와중에.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요. 지금 마음이 뭔지는. 다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요. 우선 요 안철수 위원장 얘기부터 좀 먼저 가죠.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전체 발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당연히 당선인께 말씀을 드렸고 당선인이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자, 박민식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격려해줬다. 본인은 저 출마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분당갑에. 근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안철수 위원장은 질문을 받고 그런 얘기 마세요, 지금. 다른 걸로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최인철 편집위원. 지금 관심사는 안철수 위원장의 등판. 머리가 터질 지경을 얘기했는데 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닙니까? 저는 안철수 위원장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아, 안 믿는다, 잘. 예,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을 때도 전부 다 부도수표를 냈습니다.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대선밖에 모른다고 해놓고 서울시장 나가셨다가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저한테 그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또 대선 나갔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JTBC 제가 패널로 나갔을 때 후보 단일화 할 겁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한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저 혼자 끝까지 완주합니다. 했는데 결국엔 후보 단일화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도 역시 안철수 위원장은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다. 정치적 선택이란 것은 바로 원내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원외에 있어서는 안철수 위원장께서 절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큰 주자로 올라서기도 어렵습니다. 원내로 들어가서 친문, 친박, 친이 이런 것처럼 개파를 만들어야 된다. 친한계를 국민의힘 내부에 만들지 않으면 안철수 위원장이 차기 대선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위원장도 그 부분을 많이 알 겁니다. 내가 친한계를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을 접수하지 못한다. 국민의힘하고 지금 합당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세력이 없는데. 결국 정치는 세력이고 판을 키우는 것인데 그 판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내로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의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안철수 위원장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밀려 나오는 척하면서 판교에 분당에 나올 것이다. 그럼 그 밀려 나오는 척에 나오는 거는
뭔가요? 경선을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많이 나온다면 아니면 저는 뭐 전략 공천입니까? 경선을 하더라도 안철수 위원장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에 뭐 자기의 본사도 있고 그리고 박민식 의원이 사실 분당의 대표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재선하셨거든요. 예전에 뭐 강재섭 의원 생각이 나는데 강재섭 의원도 대구에서 다선하시고 분당 출마하셔서 낙선하셨습니다.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의원도 그런 좀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에 분당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크다. 저렇게 뭐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이 얘기 그대로 안 듣는다 이 말씀이네요. 자, 홍석준 의원님.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 성남 분당갑 출마 이 국민의힘 내부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머리가 터진다 그러셨지 뭐 안 나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한 거다 지금 바쁘다는 얘기만 했지. 예. 그리고 결국 그 정치는 현재 그 말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 장래 목표를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최경철 우리 그 위원 국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권이고 대권을 위해서는 당내 기반,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당내 기반을 이미 합당하셨으니까 그 다져야 되는데 그 다지기 위해서는 이제 원내로 빨리 이제 들어오시는 게 뭐 당연한 어떤 수순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마침 딱 지역구도 본인의 어떤 사무소 있는 안내부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 그곳입니다 또. 충분히 또 그것이 또 이제 그 보수 기존에 어떤 그런 어떤 지지 기반도 굉장히 세고 해서 충분히 그 우리 안철수 위원장과 또 맞는 어떤 지역이라고 본인도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방식인데 지금 경선이 물리적으로 지금 안심번호라든지 뭐 하는데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걸 두고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도 뭐 꽃가만 태우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상에서 아까 확인했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다는 두 분의 분석이셨습니다. 지금. 다음은 이재명 전 후보 얘기로 해보죠. 역시요 보궐선거와 관련이 있어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이재명 출마는 말도 안 된다더니 뭐 처음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인천 계양을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성남 분당감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비는데 인천 계양을이에요. 이쪽 아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재명 전 후보 측은 경찰 수사 심해 고민이 많지만 갑작스러운 인천 출마. 근데 명분이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그거 어떻게 될 건가? 요겁니다 지금.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후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이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 출마는 문제가 없고 왜 이재명 후보 출마만 논란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1,600만 표의 표를 얻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 토감이나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경주 의원님.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 국민의힘에서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들 지금 다 지방선거 얘기 구체로 나오고 뭐 하시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논란이 안 되고 이재명 전 후보가 나오는 것만 왜 논란입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 반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길 후보는 지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 시계를 좀 되돌려 보면은요. 3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은신을 하면서 서울은 송영길, 경기도는 김동연 후보로 교통 정리를 이미 끝내놨거든요. 송영길 후보는 본인의 5년 후 대선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서울시장 후보를 해줬으니까 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당내 장애와 당외 장애가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내 장애는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별로 흔쾌하지 않고 제3의 후보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요.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이에 이제 맞장구를 친 거죠. 그러면서 송영길 후보를 제외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시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후보의 길을 닦아줬거든요. 그 공천 배제였다가 다시 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두 번 덕을 지금 본 겁니다. 나오게 해주고 또 배제가 된 걸 다시 살려주고 해서 두 번 신세를 진 거고요. 이미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계양갑 출마는 시나리오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거죠. 근데 계양을, 계양을입니다. 계양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외 요인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되면서 이제 분당 갑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분당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주거지거든요. 그래서 당외 요인이 생긴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오네 마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폼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결단만 저는 남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결단의 대상은 인천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저희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안 후보의 지금까지의 말하는 스타일로 봐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끝판에 뭐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끌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은 분당 문제는 당외의 문제는 장애는 해소가 되는 거고요. 당내의 문제는 이미 다 해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본인만 그래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를 봐서 개항으로 한번 가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내 이 역사적 소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나올 수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본인의 결단만 남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안철수 위원장과 이재명 전 후보가 같은 보궐선거 지역구에서 만나서 경쟁하는 일은 없다는 거네요. 그럴 그러면은?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하다 그거는. 전무하다. 아직은 뭐가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자꾸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늘 보면은. 이번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패싱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죠. 패싱이니까 이렇게 뭘 안 받아주고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기사로 있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가 있었죠. 대통령실 뭐 굉장히 간소화했다. 근데요, 이런 의미 분석을 좀 했네요. 대통령실 다이어트를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때보다 굉장히 줄였다는 거죠, 자리를. 2실 5수석 체제. 그전까지는 뭐 3실 8수석이니까 많이 줄어들었네요. 근데 내용을 좀 보니까 서육남 편식은 여전하더라. 이게 서육남이 서울대 출신의 60대 그리고 남성. 이게 줄임말이군요. 그러니까 좀 뭔가 편중된 인사를 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국가안보실장에 등등등 쭉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수석급 이상 인사 11명 가운데 10명이 남성이더라. 그리고 평균 60, 60 그리고 호남 출신은 없다. 장관 인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평가고요. 오늘 뭐 다양한 갈래에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철수 위원장 얘기가 나와요. 끝내 만들지 않은 과학교육수석 또 안패싱 논란이다. 과학교육수석 요거 안철수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제안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번에. 그리고 무슨 과기교육 특보 형태 아니면 뭐 약간 비서관 형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뭐 자리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또 패싱 논란이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행정부에서 잘 개혁되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비서관도 있고요. 또 과학비서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과학교육수석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렸죠. 사실 다음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가 과학교육 수석이 될 수 있다. 윤기호 의원님, 그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며칠 지났는데 저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제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안 됐잖아요. 어제 발표 때 없었어요. 그리고 앞서서 내각 장관 후보자 발표 때도 안철수 위원장 제안한 분 아무도 안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서 약간 뭔가 일이 좀 있었잖아요. 출근도 안 하고 태업을 하고 좀. 그냥 자리는 안 되니까 공동정부라는 거는 정책으로만 만족하라. 이 뜻입니까 지금?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 식의 해석까지 가능하면 다행인데 저는 예. 그것조차도 아닌 것 같다. 공동정부는 인수위 구성에서만 그친 것 같다. 아, 인수위까지만? 예. 인수위는 뭐 위원장도 안철수 맡았죠. 그다음에 한 뭐 많게는 3분의 1가량이 그렇죠. 안철수 그때 추천한 인사들 많이 들어갔다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추천한 인사라 그랬는데 예.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언론의 역할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별로 국민에게 전달이 안 됐죠. 안철수 위원장은 공동정부라고 굉장히 득이양양했지만 예. 막상 당선 이후에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권력 투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 같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저는 처음에 싸움에서 이렇게 자기 몫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아서 배려를 해줄 것이다. 아유, 정치판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이번 공동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 처음에 여러 가지를 보건대는 완전 실패한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앵커가 얘기한 대로 정책으로 뭔가 존재를 보여줬느냐. 예.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이 국민에게 자,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취임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각인시켜준 게 뭐가 있습니까? 발표는 하고 있지만 뭐가 분명히 각인된 게 무엇이냐? 설득을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부여한 게 0순위 이거, 1순위 이거, 2순위 이겁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은 지방 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어퍼컷하고 다녔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도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겁니다. 취임 이후에 한 달 내에는 이걸 먼저 목표로 세울 것이고 100일 이내에는 이거 목표 할 겁니다라고 국민에게 설득한 게 뭐 있죠?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뭔가 않습니다. 발표는 많이 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투쟁 그것도 되는 거 없죠. 정책으로 존재감 별로 보여주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건 패싱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안철수라는 정치는 윤석열 당선 이후로 그냥 녹아져 버린 거 아닌가라는 심한 얘기를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청와대 비서실, 아니 청와대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 저렇게 숫자 줄이는 거 얼핏 보면 굉장히 뭐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발표되지 않은 특보라는 자리가 또 굉장히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보 얘기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뭐 교육과학 수석도 수석 대신에 뭐 특보를 만든다면서요. 상근을 안 하니까 별로 역할이 다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대통령 비서실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려면 장관들에게 권한을 대폭 줘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아직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요. 자, 홍석준 의원님.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지금 두 번의 내각 인선 때 어떤 제안도 본인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수석 관련된 인선도 본인의 의견이 반영.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평소에 잘하신 것처럼 항상 또 과학을 잘하시고 또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과학을요 지금. 또 사실 저도 뭐 과방위 소속 의원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뭐 끓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말 그 과학을 중요시해야 되고 과학자를 정말 우대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그 과학기술 분야에 본인이 자신 있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우리 안 위원장께서 좀 섭섭해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 대통령실을 만드는 어떤 기존 원칙이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장관들이 실질적인 일을 하도록 스포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이 상당히 조금 슬림하게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고. 비로 치면 한 3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또 운영하다가 또 어떻게 또 뭐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실 또 이번 또 인수위 관련해서 저도 인수위에서 균형개발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 사실은 가장 그 중요하게 하는 일이 차기 정부의 어떤 그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정부 조직법에 대한 어떤 협조를 이제 안 한다고 딱 이제 거의 선언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정부에서 해야 될 기능적인 일은 아예 사실은 많이 좀 수면 아래에 심지어 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 다 임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는 현 정부 체제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인수위에서는 조금 좀 정책을 강하게 좀 드라이브 거는 것이 외부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장관 어떤 임명 관련해서는 능력 중심을 뽑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조금 뭐 서운합니다 이렇게 좀 편중되지 않았느냐 이런 좀 인식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각 분야의 장관 지금 지명자들이 많은 어떤 분야에서 그래도 어떤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관 지명자와 또 비서실의 어떤 유기적인 좀 뭐랄까 호흡만 잘 맞으면은 저는 좀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민 전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기사가 있는데 마저 보고 또 발언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총리, 부총리, 비서실장, 경제수석 공통점은 뭘까요? 여기 보면은 모피아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이른바 과거의 재무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로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다 같은 부처 출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경제원팀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장악했는데 일단 같은 출신이니까 소통은 잘 되고 뭔가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런 기대 속에 그러나 이거는 조금 처음 보는 현상이다. 견제 안 받는 권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경제에 관련해서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요. 좀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가 청와대 기능을 좀 축소하고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 어제 질문으로 나왔거든요. 답변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간합동위원회는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좋은 민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관에서도 여기에 적합한 소통에 능한 그런 분들을 모셔서 민간위원회를 발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청와대 개혁이라는 얘기 참 근사하게 들리는데요. 청와대 개혁은 사무실 이전이 아닙니다. 청와대 개혁은 지금 수석들끼리 또는 지금 수석을 몇 개 없애면서 비서관으로 이 레벨을 낮춰가지고 각 정부 부처하고 짝짓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청와대 주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짓기 부서하고 청와대하고 짝짓기를 해놓으면은 청와대가 결국은 끌고 가고 결국은 대통령이 끌고 가고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끌고 가서 이게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숫자를 지금 조금 줄였는데 물론 30%의 약속한 대로 미치진 못합니다. 이게 이런 식이죠. 이 부속실을 없애면서 일 부속실 안에 그 담당자를 몇 명 두게 되면 결국 간판만 내리는 거지 기능이나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지만 산하에 또 기능이 많아진다. 그때 이런 식으로 비서관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하면 이 짝짓기는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개혁이라고 볼 수 없고요. 민간합동위원회도 성공하는 예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아직은 뭐 구성이 안 됐지만 민간합동위원회 만약에 출범이 되더라도 오수석과 긴밀하게 뭐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조직은 뭔가 수석 조직은 줄어들지만 민간의 협동이 굉장히 크고 그걸 끌고 가는 건 결국 수석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네, 뭐 민간합동위원회가 정책실 기능을 뭐 대체할 거라고 뭐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뭐 민간합동위원회가 사실 뭐 책임성이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 위원회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 예.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도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김경민 의원도 잘 설명하셨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예. 한꺼번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개헌을 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손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좀 손보아야 하고 예. 그것을 이뤄내지 않고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 내려놓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와대 개편을 한다 한들 예. 청와대의 힘이 과연 떨어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번만큼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으니 예. 청와대의 수석들의 힘을 좀 많이 빼주시고 장관들을 자주 만나시고 그리고 예. 총리에게 많은 전결권을 주신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게 급격하게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만 보인다면 예. 총리나 장관이 스스로 자율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당선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예. 거라고 봅니다. 과거 정부에 보면요. 일선 부처에 일하는 공무원들이요. 청와대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수석과 비서관들이 무슨 말 하나 이것만 하루 종일 예의주시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장관들에게 실권이 있을 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